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편 명태균 특검법이 조금 전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고 정략적인 법안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서정욱 변호사,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헌법재판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거다. 또 권한 침해 확인 부분을 만장일치로 인용을 했습니다. 다만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 등에 대해서는 부적법 각하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먼저 이제 그 판결 시점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판결 내용으로 나눠 보면 시점이요.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누가 임명해야 되느냐, 한덕수냐, 아니면 이제 최상목이냐, 이거부터 결정해 줘야 돼요. 실제 이거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통과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200석이냐, 151석이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끝까지 미루고 최상목 보기 먼저 해라. 순서가 안 맞다는 거.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용도 두 번째 내용은요. 이거는 의원식의 개인의 권한이 침해된 게 아니잖아요. 국회 권한이잖아요. 그럼 사전에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위험을 줘야 되거든요. 권한이 침해됐기 때문에 국회 자체에. 네. 따라서 근데 안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영배 대행이 사후에라도 거치려다가 사후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사후에 지지 결의처럼 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하자가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거쳤으면 바로 각하식이 돼요. 그리고 다시 국회에서 거쳐가지고 다시 권한쟁의 심판하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안 거친 걸 5명은 그대로 인용해 주고요. 네. 3명은 별개 의견은 안 거쳤는데 나중에 거쳤으니까 치유됐다. 이래가 만장일치가 난 거예요. 네. 저는 내용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지 의원식 개인의 권한이 침해된 게 아니다. 우리가 권한하고요. 국회 권리를 대표하는 의장하고 지위는 구별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결정을 해서 추천을 했으면 당연히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은 거기에 따라서 국회 결정을 따르면 된다라고 하는 결정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그것이 한덕수 총리이건 아니면 최상목 총리이건 권한대행 위치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문제는 좀 별건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정은 계속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위헌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이다. 또 이해가 되는 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의하면 9명으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9명이 안 되는 상황 자체는 헌법에 위배되는 상황들이 유지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헌재의 일관된 입장들을 제시한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권은 헌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위 여부, 지위를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의 여부 같은 경우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 넘긴 측면이 분명히 있어서요. 이번 결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국회 추천권을 인정했다.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면 추천한 인물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떠한 여지를 두지 말고 즉각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의 선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이제 공이 넘어온 거잖아요.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제 법적으로는 임명할 의무는 발생을 했지만 그걸 꼭 따라야 되느냐에 대해서 또 논란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바로 임명을 할까요? 저는 안 할 걸로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법에는 이제 기속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따라서 이제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따라야 될 의무가 원칙은 있어요. 다만 이제 며칠 내에 어떻게 꼭 임명해라 이런 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판결에 안 따르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판결에서는 이제 건축 허가를 안 해준 게 위헌이다. 이래도 이게 바로 허가를 해주지는 않고요. 계속 안 해주면 이제 간접 강제를 합니다. 허가해줄 때까지 한 달에 1억씩 주라. 그러면 이게 최상목 보고 임명할 때까지 한 달에 1억씩 내놔라 이렇게 못 하잖아요. 네. 결국에 임명 안 하면 탄핵 정도밖에 못 할 거예요. 탄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최상목 탄핵의 발적에 무슨 실익이 있을까요? 따라서 저는 최상목 대행은 명분이 있잖아요. 뭐냐? 한덕수 대행 판결이 지금 임박했다. 변론 종결했잖아요. 네. 내가 이게 할지 한덕수 총리가 될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되면 복귀할 거 아니에요. 이런 명분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윤 대통령이나 한덕수 대행 판결까지 지켜보고 네. 둘 다 이제 두 분이
두 분 중에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분들이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뭐 길어봤자 2주 아닙니까? 네. 따라서는 아마 이게 좀 버티면서 두 명의 결과를 보고 둘 다 임명돼 가지고 둘 다 탄핵이 되면 근데 그때는 임명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면 이게 저는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약간 이게 시간을 갖고 지켜볼 것 같아요. 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지켜보는 시간이 있을 거다. 먼저 제가 볼 때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정부적 판단을 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뭐 얘기하는 거 무슨 뭐 법무부에 물어보겠다, 법제처에 물어보겠다고 얘기하는데 아니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무슨 법무부하고 법제처한테 물어봅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장 상위에서 헌법에 부합되는 거 안 되는 거에서 판단을 했으면 대통령은 헌법 아래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냥 헌법 헌재의 결정 사항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덕수냐 최상목이냐 이런 인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을 임명하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건 돌아오지 않건 상관없이 권한대행이 임명한 절차들은 그냥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집행을 하면 좋겠는데 여전히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법리적 판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지지층 또는 본인이 생각하는 정부적 판단이라는 측면들 때문에 헌법에서 헌재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본인이 위헌적 행위라는 상황들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에요. 전 저걸 왜 안 따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함으로써 소위 본인 또는 국민이 국민이 얻을 이득이 뭐가 있는 거죠? 저는 헌재가 결정하면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저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요소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 오히려 법을 무시하고 소위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해야 될 자세와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헌재 결정을 가장 무시하고요. 헌법을 가장 무시하는 게 그 국회입니다. 제가 통계가 예를 들어 이제 헌재에서 어떤 법률이 위헌이다. 이러면 이게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죠. 그렇죠. 안 바꾼 게 17개예요. 그다음에 헌법 불합치로 개정해라. 이렇게 판결하면 따라야 되죠. 그 16개입니다. 지금 30개 넘는 게 법률이에요. 특히 낙태죄 같은 거는 지금 얼마 기간 지났습니까? 제 말은 헌재에서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해서 법을 바꾸라 또는 이렇게 해도 가장 무시하고 헌재 결정을 안 따른 게 국회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다면 아까 질문을 더 드리는 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안 할 경우에 강제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탄핵밖에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탄핵을 한다는 조치 자체가 상당히 예를 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판단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헌재 같은 경우 지금 심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런 조치 하나하나가 헌재를 더 흔들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런 겁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헌재의 판단을 국회가 따르지 않으면 국회가 잘못한 거예요. 그다음에 헌재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따르지 않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잘못한 겁니다. 근데 국회가 잘못을 더 많이 했어. 이런 논리는 별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건 예를 들면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하면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제 만약에 헌재가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했을 때 마은혁 재판관 자체가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에서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저는 헌재 결정을 따라서 9명의 완성체,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 심판을 9명이 못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어떤 형태의 탄핵 심리든 어떤 헌법 소원이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9명의 체제하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따르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즉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은 이제 2주 정도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면 거의 헌재에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난 이후 정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대하면 의미는 없지만 만약 그 전에 임명을 하게 되면 임명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명에 포함돼서 탄핵 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같이 해야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좀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심각한 게 만에 하나게 임명이 됐다. 미리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예, 임명이 됐다. 이런 경우에 그 변론은 종결됐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는 이제 그 선고에 참여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헌재가 8대 0이다, 7대 1이다, 6대 2다 이러면요. 마은혁 참여 안 시키고 선고하겠죠. 아하. 근데 그게 아니고 5대 3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오늘도 이게 3명 우파가 있고 5대 3이다. 이럴 때는 이게 마은혁을 참여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변론을 재개를 해요. 네. 그다음에 변론 갱신하거든요. 요즘 변론 갱신을 간단하게 하겠다고 또 할 거예요. 그러면
한기름이 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을 참여시키면 무조건 이게 탄핵 임용에 한 표 가죠. 가장 강성 진보 좌파니까. 그래서 5대 3인데 변론을 재개해서 갱신해서 만약을 임명해가 6대 3 만들면요. 나라 뒤집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헌재 못 버팁니다.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까지 5대 3으로 기각될 사건이 만약을 편법 임용해서 다시 변론을 갱신해서 6대 3으로 인위적으로 만든다. 이러면 이게 나라가 딱 두동강 납니다. 저는 이런 게 안 해야 되고 안 할 거로 기대하지만 헌재가 하는 짓을 보면 이런까지도 이게 우리가 엄청 경고를 해야 됩니다. 5대 3을 만약을 통해서 이게 6대 3으로 만들라는 이런 게 헌재 공작 음모는 아예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만약 빠르게 임명이 된다면 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를 해야 되느냐? 뭐 제가 볼 때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갱신 절차를 밟지 않고 8명이 결정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나라가 뒤집어진다 이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부지법 난동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 자체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그걸 듣는 어떤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떤 특정한 지점에 공격 지점을 만들어줄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 탄핵 심판 초기에 한 얘기가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은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 단순히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사건부터 심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론 절차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대단히 중요한 시급성들을 얘기한 헌재 입장에서는 저는 다시 갱신 절차를 밟게 됐을 때 이 갱신 절차가 어디까지 맞냐고도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얼만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제가 볼 때 계속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보수 지지층들 또는 극우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걸 근거로 헌재를 공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저는 만장일치를 결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탄핵 심판 과정이 저희 6대2 아니면 5대3 이런 절차로 가게 됐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가지고 있는 헌법적 정신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평의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갈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시간이 걸린다면 평의 과정에서 헌법재판관 간에 이견이 발생을 해서 그 이견을 조정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저는 이번 같은 경우도 만장일치의 형태를 통해서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 탄핵이 인용되건 기각되건 저는 만장일치를 통해서 헌재가 일치된 모습들을 보임으로써 국론 분열 또는 국민들의 분열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고 저는 노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장일치 가능성. 지금 이제 그 탄핵은 정치적인 사법 재판이에요. 네. 국민의 여론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합니다. 지금 오늘 또 이게 여론도 있지만요. 네. 제가 보기 30% 후반에서 많게는 40%까지 초까지 탄핵을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여론을 다 무시하고 헌재가 만장일치되면 이게 그러면 탄핵 반대하는 40% 가까운 게 국민들은요 승복할까요? 저는 안 한다 봅니다. 오히려 이게 그 33.3 9명 중에 6명이잖아요. 정확하게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면요. 최소한 이게 대통령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하는 게 40% 육박하면 탄핵 안 하는 게 맞아요. 압도적으로 이게 국민의 90%가 80%가 탄핵이 된다. 이러면 이게 만장일치로 될지 몰라도 이렇게 팽팽하게 대립하는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10몇 프로 정도 차이는 나지만 이런 상태는 이게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함부로 안 바꾸는 게 맞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국민 여론을 정확하게 반영하면요. 한 3-4분 정도는 이게 기각하고 4-5분 정도는 이게 인용. 그러면 이게 전체로 기각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이게 국민 여론을 그대로 반영한 결정으로 가요. 여론 얘기 나오니까 여론 한번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엠블레임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곳입니다.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만 18상 이상의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거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모든 변론이 마무리가 됐는데 탄핵 인용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54%, 기각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8%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난주보다 각각 1%포인트씩 줄었는데 이번에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최근에 한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의 주요한 흐름은 3가지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이
반대하는 사람이 한 3.5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요. 또 하나가 정권 교체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정권이 유지해야 되느냐 따지면 한 4.5 대 3.5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차이가 나고요. 정당은 지금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많은 부분들은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며 탄핵이 인용되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여론 자체가 10%도 높은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전 이런 상황 자체를 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도의 표심입니다. 중도 표심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로 보수 또는 극우 지지층들이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과표집되는 양상들이 벌어졌습니다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일관된 탄핵 찬성, 그다음에 정권 교체 흐름들이 근데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에 대한 지지율도 높게 나오는 현상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가 아마 3월달 중순 이전에 탄핵에 대해서 인용되거나 아니면 기각되겠습니다만 저는 인용된다고 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됐을 때는 그 지지율의 차이가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적어도 국민의힘 또는 보수층 같은 경우는 이런 국민 여론들을 반영해서 자기 입장을 정해야 되는데 오히려 소수의 입장들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지지층들이 고립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좀 높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탄핵과 관련된 여론조사에 대한 의견 듣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 중에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야당이란 게 민주당이잖아요. 오늘 똑같은 조사에 국민의힘이 더 높습니다. 제가 전에 설 연휴 때 10개를 봤더니 7개가 국민의힘이 높더라고요. 오히려 엎치락 뒤치락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한 달간 한번 살려보고요. 중요한 게 오늘 놓은 거는 국민의힘이 37, 민주당이 34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그 야당이 여당보다 높게 논다 이거는 저는 팩트는 아니라고 보고. 아니요, 중도층이 그렇단 말이에요. 중도층에서. 중도층에서. 근데 전체 중도라는 게 꼭 실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전체 국민조사 말씀드리고 지금 옛날에 보면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그때는 이게 압도적으로 탄핵 기각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무덤까지 가져가고 이게 소수 의견을 표시를 한 애가 공개는 안 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막 취재 끝에 한 3분 정도가 탄핵을 찬성하고 6분이 반대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기사는 있어요. 공개는 안 됐어요. 옛날에는. 네. 근데 그때는 압도적이었고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때는 또 압도적으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4, 5%, 탄핵도 10%대. 이럴 때는 이게 탄핵이 8등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30%대는 이게 무조건 노잖아요. 오늘도 38이 노잖아요. 38% 지지를 받는 대통령을 파면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예를 들어 대통령 지지가 10%나 한 자리다. 이럴 때는 이게 파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8%면 거의 과반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런 대통령을 파면하고 이재명 대표 지지율은 얼마인지 제가 안 봐도 대충 30%대 아닙니까? 아니 30% 후반 40% 지지율 대통령을 파면하고 30% 대통령을 새로 뽑자.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미 여론조사에서 30% 넘어가면요. 탄핵은 이게 물 건너간다 봅니다.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 이 여론조사를 호도하시는 측면이 있어요. 대통령이 직책을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여론조사 결과 보고 결정을 합니까? 아니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했는가 위반의 정도가 어느 정도 중한가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 여론조사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내용들을 판단을 해보세요. 만약 이것이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란이라는 판명이 나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계속 내란을 해도 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에요. 그러면 헌재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소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이 명증한가 그 헌법 위반 사안 자체가 소위 국민의 기본권들을 얼마만큼 제약을 했는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 체포, 구금, 고문 이런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다시 반복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가 단지 여론조사, 저는 그 여론조사도 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여론조사를 보고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가 어떻게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성립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짧게 반론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헌재라는 거는 정치적 재판 기관이에요.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헌재는 국민 아래에 국민이 헌재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는 압도적인 뜻이 기각,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제 그 여론상으로만 보면 압도적으로 그 찬성. 근데 이번에는 평평하니 제 말은 이 국민 여론을 헌재가 무시하고 헌재라는 게 법이라는 게요. 뭐냐면 헌법 수호 의지입니다. 헌법 수호 의지가 있다 없다. 이게 뭐 법으로 정해진 겁니까? 결국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면요. 말씀하신 것좀 이 조사가 MBS 조사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탄핵을 인용해야 된다는 국민이 54%예요. 하지 말라는 분이 38%예요. 탄핵을 인용해야 됩니까? 인용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러면 아니, 여론조사만 말씀하시면 탄핵을 인용하는 게 맞는 거죠.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이 한 행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걸 유지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 여론조사가 저기 나와 있어요. 그 격차가 조금 좁혀졌다고 해서 좁혀지는 만큼 어떻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하냐고 말씀하시면 헌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론조사대로 하면 되는 거지. 아, 근데 헌재가요. 그냥 단순하게 과반수로 탄핵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왜 압도적인 9명 중에 6명 3분의 2 이상이 돼야 탄핵하도록 해놨겠습니까? 그냥 여론할 것 때문에 한 표라도 많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제 말은 이게 국민의 70% 이상의 압도적인 사람이 탄핵을 원할 때 그래서 이게 요건을 3분의 2로 해놓은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제 정당 지지도도 따로 얘기해 보겠고요. 지금 국회에서 오늘 통과된 법안이 하나 있죠. 명태균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야당 주도로 의결이 됐는데 일단은 명태균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 왜 필요한 겁니까? 명태균 게이트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사실관계들이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소위 대통령 부인의 통화 녹취 내용도 나왔고 대통령의 통화 녹취 내용도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공천에 개입을 했는데 그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공천에 개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부인은 일개 사인이기 때문에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거죠.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 내용들입니다. 근데 왜 검찰을 못 믿냐면 검찰이 맨 처음에 이 사건을 배당했을 때 소위 수사검사가 없는 수사과에다가 이거 갖다 배당을 하고 거의 1년 동안 묵혀놨어요. 그러다가 언론에서 이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창원지검에다가 수사검사들을 급파해가지고 수사를 하게 했었고 그 수사와 관련해서 황금폰이라고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황금폰 3개가 다 포렌식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수사 결과 보고서가 다 나왔어요. 일부는 지금 공개가 된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언론에 나왔던 내용들이 거의 사실관계에 부합되게 결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수사 보고서를 썼던 창원지검에 있었던 검사 8명이 이례적으로 연서명을 했어요. 연서명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은 필히 소위 용산 대통령 내외를 꼭 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 하나, 또 하나는 한두 명이 이걸 쓰게 되면 검찰 내부에서 왕따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8명이 자기들의 책임을 갖다가 분산하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저는 명백한 어떤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갑자기 이걸 서울중앙지검으로 올리면서 내용 자체에 대한 공개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뭐만 이루어졌느냐? 거의 강혜경 씨에 대해서만 기소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검찰 내에서 수사가 중단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이 이걸 수사해서는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밝힐 수 없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럴 때 특검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이 이걸 수사했을 때 국민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또 명태균 게이트, 명태균 특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의 60%, 70% 이상이 찬성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맡고 있느냐? 그냥 국민의힘이 계속 맡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 정도 대통령 부인, 그 대통령의 육성이 나왔으면 제가부터 이건 특검을 수용해서 객관적으로 밝혀내는 게 국민의힘을 위해서도 좋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그쪽에 계신 분들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특검에서 밝혀지면 본인들 죄를 다 터시는 거 아니에요? 명태균 특검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게요. 보궐선거 때 김영선 있죠. 이때는 이게 대통령 취임 전이죠. 민간인이에요. 김건희에서 민간인이죠. 이거는요. 결국에 이재명 대표나 김혜경 여사가 공천에 의혹이 있다. 이거 특검하자는 거 저는 똑같다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은 개입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누구한테 좀 잘 봐줘 부탁하고 뭐 전화 한 통 한다. 이게 법적으로 뭐가 문제되죠?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는 공천에 초연하게 나는 아무 친명이든 뭐 비명이든 난 공천에 관심 없어. 공간에서 투명하게 해. 이렇게 민주당은 다 했을까요? 아니 대통령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천의 가장 기준은 정권 획득에 기여가 있냐 없냐. 정당의 목적은 정권 획득이죠. 그럼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볼 때 야 누가 이게 대선의 승리의 일동무신이야. 이 사람 좀 공천 가능하면 해줘. 이게 뭐 잘못된 겁니까? 공무원이면 직권을 위해서 안 되지만 그때는 이게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따라서 이게 저는 이재명, 김혜경 여사 공천 개입 특검하자는 거하고 똑같은 논리 구조다. 그때 공간위원회인데 뭐 위계나 이런 게 있다면 또 업무방해로 할지 몰라도 그마가 전화만 가지고 과연 이게 그 범죄가 성립하는가 민간인이 제가 공직선거법에 다 봐도 사인이요. 솔직히 제 같은 사람도 아는 공간위에서 아이고 저 형님 한번 좀 잘 검토해 주세요. 형님 이리 가세요. 제 같은 패널도 관여합니다. 근데 이걸 조사한다고 제가 똑같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법리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요. 억울하면 이게 뭐 특검해가지고 밝히라잖아. 밝히면 벌써 떠나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대선 조기 대선하면 대선용이거든요. 그냥 우리 홍준표, 오세훈, 이준석 이런 보수 대권주자 상처를 좀 내보자 이런 의도예요. 근데 나중에 가서 무진한 뭐예요? 이미 대선 끝났는데. 따라서 이게 저는 대선용 정략적인 특검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선 주자들을 잡기 위한 이런 거죠. 지금 김건희에서 뭐 수사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대통령 내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죄도 아닌. 따라서 이게 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요. 2022년 당선자 시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24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저희 대통령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들이 나와요. 대통령도 그런 게 나오고 그러면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돼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에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통령 부인과 명태균 씨는 사인이에요. 공천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2022년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2024년도 공천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죽하면 한동훈 전 당대표랑 저희 대통령 부인이랑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나라가 돌아가는 꼴입니까?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저희 국민의힘 집권 여당의 당대표랑 공천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 거기에다 녹취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전 적어도 국민의힘이 저희 국민들의 이와 요구를 대변한다면 우리 더 당당하게 자, 특검합시다. 특검에서 밝혀냅시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3주째 37%, 민주당은 2주째 34%로 조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 보시면 민주당은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아니 대통령 뭐 내란으로 이렇게 구속시켜놓고 탄핵한다 이러면서요. 그럼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2배는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엎치락 뒤치락하는데 지금 4개 MBS 조사는 갤럽하고 MBS는 나름대로 인용하자는 언론사가 여기서도 그 민주당이 지고 있다는 거. 이거는 민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벌써 이제 뭐 정권 다 잡은 것처럼 점령군처럼 본인들이 완전히 뭐 입법, 행정, 사법까지 다 잡은 것처럼 이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저 교만하고 오만하다. 이러니까 이게 여론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은요 항상 이재명 대표 재판하고 윤 대통령 재판을 비교를 해보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재판은 완전히 뭐 급속도로 이게 KTX보다 더 빠르게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졸속 진행되는데 이재명 대표 재판은 1심에서만 2년 2개월. 근데 2심도 3달에 벌써 4달, 선고일도 이거 4주야. 헌재는 2주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 헌재가 더 오래 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불공정하고 너무 민주당이 오만하다. 이게 저는 여론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뭐 이게 3.1%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뭐 위에 있다라기보다는 엎치락 뒤치락이 조금은 더 맞는 용어인 것 같긴 하고요. 예, 근데 뭐 계속 조기 대선을 말씀하시는데 민주당보다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더 지금 조기 대선 열풍이 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언론 기사에 의하면 주반 야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낮에는 탄핵 반대하다가 밤에는 선거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민주당만 문제 제기할 게 아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의 탄핵을 거의 인정을 하고 선거 운동에 나서고 있는 분들이 서울시장, 대구시장 이런 분들이 지금 나서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 가지고 민주당에 대해서 뭐 비판을 하시는 건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사 말고도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다른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엎치락 뒤치락은 맞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좀 아픈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대해서는 인용해야 된다는 여론이 좀 더 높고 그다음에 전국 교체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분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지 못하실까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이 문제에 관련해서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어떤 플랜, 계획, 그다음에 자세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지금 고민과 고려를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중도 보수라고 하는 논의를 통해서 좀 더 폭넓은 다수주권자 연대라고 하는 측면으로 가면서 좀 민주당의 지지율 또는 야 전체의 지지율을 올려보자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시작됐기 때문에 추세를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과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네. 민주당이 좀 아프게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을 수용을 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 얘기 좀 더 해볼게요. 지난 17일 날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제 보수 정당 생긴 이후에 가장 어렵다, 힘을 모으자 이런 얘기 했는데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아마 이제 뭐 가장 어려운지는 모르죠. 어려운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요, 진짜 괴멸되다시피 해가 바른정당하고 분당도 되고요. 네. 그때는 진짜 어려운데 그때보다는 저는 좀 낫다 봐요. 지금 이제 정당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까지 갔고요. 지금 그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라는 상대적으로 그때 이제 그 문재인 하고 박근혜 대통령 때,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하고요, 좀 달라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이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적대 세력이 진보 진영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는 아무리 통합 행보를 해도요, 벌써 본인이 이낙연하고는 같이 못한다 하잖아요. 다른 사람 떼안아도. 근데 이낙연 대표도 호남에 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마 이게 이재명 대표의 그 확장성에 상당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요, 뭐 그럴 리는 없고 저는 탄핵 기각돼 복귀한다고 보지만 만약에 조기 대선 가더라도 관계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때 문재인 대표처럼 이렇게 순탄하게 정권을 잡을 수 있을까? 그 상당히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때는요, 홍준표,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넣었잖아요. 이런 노덕이 게임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노덕이 국민의힘이 단합만 하면 이재명 대표 전부 이게 저는 치열한 게임이 될 수 있다 보거든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어렵다고 하지만 저는 희망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오늘 만나고 전에도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했단 말이에요. 포용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귀를 열겠다, 듣겠다 이런 것 같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가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건 적어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극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합리적인 보수 같은 경우도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금 상당히 지금 갈등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까지 하는 헌정수호연대라고 하는 큰 연대를 통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또 선거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수신 제거부터 해야겠죠. 민주당 내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이 있다면 다 들어야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듣고 그것이 어떤 한 얘기들을 가지고 민주당 내부에서 그것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포함하게 하고 포함할 수 없는 것은 포함할 수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좀 민주당이 유연하고 다양성 있게 하나로 단합하는 어떤 틀을 만들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야6당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더 넓게는 소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대체 인정이 안 되는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해내는 길로 가야 되는데요. 저는 이게 지금 첫 단추를 켜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쉬운 행보가 아닌 게 3월 중순에 탄핵에 대한 인용이 나고 난 다음에 실제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전에 차곡차곡 통합 또는 포용 또는 다양성, 유연성들을 만들어가는 또 과정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나 더 해볼게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검찰은 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1심 때와 같은 거죠. 선고는 다음 달 26일 날 나오고 아마 그 전에 윤 대통령 관련된 결과는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과연 2심으로 끝난 게 아니니까 3심까지 가야 되는데 과연 이 부분이 사법 리스크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일단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했던 게 뭐냐면 전 정부 탓, 이재명 탓 이거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먹혔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는 먹히지 않았다고 봐요. 이유는 뭐냐면 총선의 결과가 192대 108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 3년 내내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르짖었습니다만 국민들이 판단한 것들은 민주당 또는 야6당을 선택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전략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유죄가 나온 게 이번에 두 가지여서 1심에서요. 이제 하나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소위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의 문제인 건데 본인이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 얘기를 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가 하급 직원을 모른다 그랬더니 검찰이 얘기한 게 뭐냐면 하급 직원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이해될 만한 대목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2심 재판부가 아주 특정해 달라. 어떤 거냐. 허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고 특정해 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라고 얘기했는데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2심 재판에 다툴 여지가 많다는 거 하나하고 백현동도 마찬가지인데 1심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는데 별도의 예를 들면 압력성 문건 자체가 3개가 더 발견된 게 있어요. 그래서 2심 재판은 충분히 다툴 만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서 뭐 3월 26일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1심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 결과가 나오는 걸 가지고 그 이후에 판단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저는 2심도 그 1심하고 차이가 없을 거라 보고요. 그럼 이게 대법원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633인데 2, 3개월 걸릴 거예요. 네. 이거하고 보궐선 조기 대선하면 그럼 이게 또 2달 뒤에 하잖아요. 네. 이거하고 막 며칠 차이로 점에서 며칠 대법원이 늦어지면 나오고 며칠 빨라지면 못 나오고 이게 나라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봐요. 이 정도 이게 항소심에서 나오면요. 본인이 출마를 포기해야 되고요. 아니면 이게 대법원도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아슬아슬하게 며칠이 지났다 해서 출마하고 그래 대통령 되면 재판이 올 수도 중단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이 국민 선택받으면 중단된다. 그러면요. 국회의원들도 이게 국민 선택받아가 하면 이게 당선되면 다 중단돼야 되고 자치단체장도 이게 국민 선택받으면 중단돼야 되네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이거는 민주주의하고 법치주의는 달라요. 민주주의는 이게 다수 선택받으면 되지만 법치는요. 아무리 소수라도 이게 법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룰에 따라 통치하는 겁니다. 작용 원리가 틀리다. 따라서 이게 재판은 진행돼야 됩니다. 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배신자 프레임을 뛰어넘고 다시 재등판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먼저 얘기해 주시죠. 제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한동훈 대표가 복귀하는 게 유일한 길은요.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폭락해서 야 이제 한동훈밖에 없다 우리 보수가 기댈 때는 한동훈이 탄핵도 하고 이게 계엄도 막았으니 한동훈밖에 대안이 없다 이재명 잡으려면 이래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해야 한동훈 희망이 있어요. 근데 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하고 탄핵 반대 여론이 급등하고 국민의힘이 한동훈 없어도 지지율이 급등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뭐가 필요할까요? 오히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을 추진하고 대통령을 내란 프레임으로 이게 바로 배신자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한동훈 대표가 설 땅은 아예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자산은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하고요. 또는 내란과 관여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3월 중순에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 아마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기회의 창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태도가 지금 이상해졌어요. 맨 처음에 내란이 발생했을 때 이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책을 쓰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란은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적이고 잘못된 건데 지지층한테는 미안하대요. 그렇다면 이런 태도가 일관성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일관성을 가질 수 없는 어떤 대선 후보에게 국민이 지지를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정하고 저희 조기 예산에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란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들을 국민과 공유했던 인물이 존재했었다. 그다음에 또 명태균 게이트처럼 부패한 게이트에 연루되지 않은 인물이 됐다. 이 정도의 흔적을 남길 생각을 해야지 되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은 제가 볼 때 오히려 과거에 한동훈 전 당대표가 계속 뭔가 될 만하다가 안 됐던 이런 케이스의 반복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입장을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